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에 비해서 2배, 10년 전의 첫 핵실험과 비교했을 때는 10배 정도의 위력을 선보이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 핵탄두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김정은의 다음 도발 계획은 무엇일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죠. 유엔 안보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은 속내가 뭘까요? 더 이상 거칠 게 없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제 이거는 거의 핵무기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핵실험과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이것이 계속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를 먼저 하고 핵실험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둘이 결합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 탄두화를 한 것을 그래서 표준화 규격한 것을 장착함으로 해서 결국 이 미사일에 핵을 제대로 얹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 북한이 결국 이걸 왜 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너희들이 인정을 과연 못할 것이냐.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김정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도발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다음 시나리오는 어떨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예, 이제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보니까 이제는 전술적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중폭격형 폭탄이라 할지 수소폭탄이라 할지 위력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급으로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4차 핵실험 이후에 8개월 만에 이렇게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보면 3년 혹은 4년 정도의 주기였거든요. 왜 이렇게 이번에는 주기가 단축이 됐을까요? 결국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주기로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국제적인 사회의 어떤 그 흐름을 봐와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이 핵실험을 카드로 섞어하는 형식으로 했다면은 이제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고 얘기하는 2270호가 발의가 됐습니다. 발효된 상황 하에서 북한의 아마 속셈은 제가 볼 때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국제사회가 이렇게 최대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이 시기에 가능한 모든 그 핵에 관련된 고도화를 다 이뤄내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하니까 사실 기술이 그동안 엄청나게 진전한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기술은 다 그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실험할 기회들이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 대북 제재의 어떤 이런 흐름상에서 지금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역량을 집중을 해서 결국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차 핵실험 형태가 결국 우리가 2차 그동안 얘기해왔지만은 그 김정은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핵탄두를 터트려 보겠다. 지금 핵탄두를 터트려 봤다라고 지금 북한이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2월 달부터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 기폭 장치, 그 탄두를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진입 기술 그 관련된 그 내열 기술이 있음을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체 연료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액시얼처럼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쏠 수 있다는 걸 입증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규모 분출기 그러니까 대형 분출기 이전과는 틀린 그 굉장히 강한 신형 그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모든 기술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무수단 쐈죠. 그다음에 북극성, 그러니까 SLBM이죠. SLBM 발사했죠. 그다음에 최근에 뭘 했냐면 드디어 스커드의 최종 개량형인 스커드 ER, 거의 1000km를 날아가는 이것까지 전부 발사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이제 이 핵에다가 싣겠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실험 주기의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가 소위 이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과시를 하면서 그 입지를 확실하게 공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주기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북한의 핵무기 기술만 놓고 본다면 과거의 4차례 실험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좀 진보했다고 볼 수 있을지. 글쎄요, 이제 사실 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이충구 박사님께서 훨씬 더 말씀을 잘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전까지의 핵실험은 성격 자체가 핵 물질 자체를 과연 북한이 제대로 터뜨릴 수 있느냐, 네. 사실 그 부분이 초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최초 핵실험이 있을 때는 굉장히 거의 1킬로톤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네. 이제 낮게 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3, 4킬로톤, 6킬로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모습을 보여왔는데. 북한이 그동안 해온 얘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 핵실험 때까지는 그렇게 그 수소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4차 핵실험 때는 수소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 폭발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수소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실험들은 4차까지 봤을 때는 이 물질 자체를 터트려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표준화 규격화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걸 터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좀 달리 바라보는 것이 10킬로톤이라고 지금 이번에 터진 게 어느 때보다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10킬로톤 정도에서 그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이제 그 핵 분열과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았던 걸로 보는 파키스탄의 경우를 보고 있으면은요. 파키스탄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이 45킬로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예.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보면은 한 20킬로톤에서부터 한 150킬로톤. 그다음에 네. 대형 탄두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킬로톤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 북한도 그러한 수준을 계속 단계적으로 밟아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 탄두가 터진 것이 북한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탄두의 최종적인 그 모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것도 역시 북한이 완성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이제 사실상 거의 뭐 이게 10킬로톤이건 20킬로톤이건 어쨌거나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우리가 전혀 다른 그 어떤 전략적 상황을 맞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뭐라고 그럴까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주기에 대해서는 핵물질 생산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자주 하지 못한 것은 생산해 놓은 플루토늄이 워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자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네. 대량 생산한다, 얼마든지 생산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는 핵물질 생산에 제한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은 이제는 마음대로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험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자주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 그 핵실험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진전을 보면은 표준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기폭장치 표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폭장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옛날에 초창기에는 우라늄의 경우에는 포신형 기폭장치를 썼고 분열이 좀 쉬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내폭형 기폭장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내폭형 기폭장치를 이미 개발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량 생산한 우라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라늄은 뭐 그 포신형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폭형 기폭장치에 우라늄을 집어넣고 폭발을 시키면은 핵물질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핵물질 이용 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핵물질 이용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폭형 기폭장치에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위력을 크게 증가시키고 핵물질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기폭장치를 만들어서 표준화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1964년에 최초의 핵실험을 했을 때 바로 이런 방법, 내폭형에다가 우라늄을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 만에 수소폭탄을 개발했고 네. 2년 만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경로를 잘 알고 그것을 밟아갔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런 탄두를 만들어서 표준화해서 종합적인 위력 판정을 했다. 이것은 제식화를 앞두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종합적인 성능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술적인 배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평가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 그 폭발로 봤을 때 과거보다 좀 상당히 폭발력이 좀 셌거든요. 그 히로시마 원자탄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마 좀 한번 지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 핵폭탄이 터질 때 가장 가까운 데는 거의 이제 엄청난 이 폭발 효과로 인해서 그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폭발 구 정도의 크기가 10킬로톤 정도 되면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방사능 이런 것들이 펼쳐 나가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가장 그 핵심적으로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레디에이션이 직접적으로 이제 와 닿는 거는 아마 이제 한 최대는 한 6kg 정도 될 겁니다. 10킬로톤 정도면은. 네. 그다음에 짧게는 한 뭐 1.4kg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서울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광화문 한가운데서 이제 서울시청에서 만약에 폭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폭발구 크기 자체가 이제 한 거기에서 200m 정도로 해서 거기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곧바로 갈 수 있는 최소 거리는 그러니까 그 서울역 정도까지는 곧바로 방사능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낙진 피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 뭐 15킬로톤 정도 터졌을 때 뭐 사상자를 뭐 65만 명에서 뭐 이렇게 더 얘기를 하기도 한데 뭐 최대 130만 명까지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한 뭐 20-30만 명 이상의 피해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물론 얼만큼 이 도시 안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느냐 인구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뭐 이 10킬로톤 정도가 뭐 얼만큼 큰 크기냐 사실 이거는 그냥 핵폭탄의 시작 단계입니다. 네. 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수탄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메가톤급입니다. 뭐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급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거의 그 도시 하나가 네. 그냥 통째로 없어지는 그 정도의 위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핵무기 자체가 절대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떠한 무기 체계도 그런 정도의 살상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 차이에 어떤 이 국방의 태세 차이가 날 수밖에 네. 없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제가 이번 이렇게 핵실험 보기에는 네. 이게 이제 국방부 발표하고 국제적인 그 기준에서 평가할 때 좀 다른 그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이제 5.0 그 진도에다가 10킬로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핵물질이 이제 핵폭탄이 폭발을 했을 적에 주변의 암석 유형이 어떤 것에 따라서 위력 판정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단단한 암석이고 그다음에 기포가 전혀 없을 때에는 작은 위력에도 크게 충격파가 전파가 되죠. 그다음에 우리 그 권투 선수들이 샌드백 치는 것처럼 부드러운 흙일 때에는 강하게 쳐도 충격파는 적게 전파가 되거든요. 우리 국방부 발표는 굉장히 단단한 암석에서 기포가 꽉 찬 기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에 10킬로톤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나 그 상황을 기포가 좀 있다, 토양도 좀 있다, 암석이 균열했다 이런 상황으로 판정을 하면은 한 20킬로톤까지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폭발한 5차 핵실험 그 탄두의 위력은 히로시마급 폭탄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지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크게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핵폭발이 일어났을 적에 거기서 나타나는 총 에너지가 있습니다. 연료도 나타나고 충격파도 있고 방사능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충격파 지진파로 전파되는 에너지 총량은 전체의 5%뿐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네. 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번 핵실험 이후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북핵 정보 수집이 좀 느린 게 아니냐, 예. 정부의 대응이 좀 느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한 3일 전에 조금 그 정보를 흘렸는데요. 네. 우리 국방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번 4차 때 경험이 있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대비는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질자원연구원에서 상시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보면은 실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대비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정부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핵탄두 기술이 좀 상당히 좀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 소형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그 미사일을 실을 만큼 소형화는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미사일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북한이 많이 그 수도권을 노리고 있는 방사포라든가 기타에 장착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통 이 핵 무기를 개발해오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요 대부분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탑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분히 그 어떤 핵물질이 남아있을 때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방사포탄에 넣든 뭐에 넣든 하는 식으로 뭐 아니면 소형 폭탄을 만드는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이미 이 정도까지 그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다만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활용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활용을 할 경우에 그래서 뭐 공격을 한다라고 할 때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생각하고 핵무기를 공격한다라고 할 때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에 떨구게 되면 북한군 자체가 진격을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네.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로 한 어떤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네.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아마도 그 스커드 C형 그 이상급 네. 아니면 스커드 ER 노동과 같은 이러한 체계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당연히 무수단에 장착을 할 수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SLBM이 저기도 네. 북극성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 추진 장치는 좀 바뀌었지만은 탄두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고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표준화 단계를 통해서 이제 차분차분 장착을 해나고 최종적으로 KN-58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ICBM이 그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거기에 탑재를 했을 때 그 네.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네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엔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내놔야죠. 이거는 뭐 트리거 네. 어느 정도 강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사실 더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가 많지 않다라는 의견도 아니 근데 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은요. 네. 기존에 2275가 가장 센 제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너무나 구멍을 크게 뚫어놨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생계를 위한 것들은 네. 허용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 당장 북한으로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용 항공유는 안 준다고 하는데 기름 자체는 원유로 들어갑니다. 그럼 북한이 그거 정지할 능력과 시설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최대 규모의 제재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도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재 안에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옥죄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이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렇군요. 시간상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연구위원,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